유난히도 춥던 작년 겨울의 일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방 안에서 한 노인이 보일러를 끄고 두꺼운 수면 양말을 세 겹이나 겹쳐 신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독거노인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그의 통장 잔고와 부동산을 합치면 무려 3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 난방비조차 아까워하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맨몸으로 덜덜 떨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자처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올해 50대에 들어선 일스러운 생활을 자처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올해 72살이 된 김상철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꽤나 잘 나가는 시중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숫자에 파묻혀 살며 1원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꼼꼼하게 돈을 관리했고 남부럽지 않게 두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며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환으로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뒤 지금은 분당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아들, 딸은 모두 서울에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대기업을 다니며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완벽하고 평온한 노후 아닙니까? 돈 걱정 없고 자식 농사 잘 지었고 노후를 보낼 널찍한 내 집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상철 어르신의 실제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웬만한 빈곤층보다 더 처절하고 궁색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정은 동네 마트의 마감 할인 시간에 철저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찌개용 두부, 이리저리 치여 멍이 든 바람에 반값으로 떨어진 사과, 포장지가 뜯겨 30% 할인이 들어간 콩나물만이 그의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명절에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최고급 2플러스 한우 세트를 먹기 아깝다며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얼려두었다가 결국 2년이 지나 고기색이 변하고 역한 냄새가 나서 통째로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면 그 순간에도 그는 맛있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지 못한 서글픔보다 수십만 원짜리 비싼 돈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혔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은행 지점장까지 지냈던 배운 사람 엘리트가 30억이라는 큰 돈을 쥐고 있는 자산가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학대하듯 옥겨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뼛속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어떡해. 덜컥 큰 병이라도 걸려서 수술비랑 간병비로 수억 원이 깨지면, 요양원에 10년 넘게 누워있게 되면 이 돈도 순식간이야. 내 돈 다 떨어지면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짐이 될 텐데 늙어서 자식한테 구박받는 그 꼴을 내 눈으로 어떻게 봐. 김어르신의 머릿속은 온통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재난에 대한 무서운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본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기 위해 모으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에게 돈은 그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패이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30억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든든한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내 인생도 끝장난다는 지독한 강박관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그 시대 아버지들만의 뼈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헐벗고 굶주린 세대.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흙수저로 시작해 피눈물 나게 공부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는 또 어땠습니까? 어제까지 책상을 나란히 하고 웃으며 밥을 먹던 직장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고
평생 모은 돈을 날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마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믿을 건 오직 돈뿐이다. 돈만이 늙은 나를 지켜준다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신념이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 남은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평소처럼 가스비를 아끼겠다며 차가운 물로 대충 머리를 감고 욕실을 나서던 김상철 어르신에게 예기치 못한 끔찍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물기가 덜 마른 화장실 타일을 밟는 순간 미끄뚱 하는 찰나의 아찔함과 함께 김상철 어르신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그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고관절을 무방비 상태로 쾅 찍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 안간 힘을 썼지만 하반신은 마치 남의 몸뚱이처럼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까지의 거리는 불과 3미터 남짓. 하지만 고관절이 으스러진 노인에게 그 3미터는 천길 낭떠러지보다 아득하고 험난한 거리였습니다. 가스비를 아끼겠다며 보일러를 틀지 않아 냉골 같은 화장실 바닥에서 얇은 낡은 내복 차림의 그는 꼼짝도 못한 채 서서히 식어가는 자신의 체온을 느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문 밖으로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안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무려 10시나 넘게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 30억이 있으면 뭐하나. 당장 내 발로 기어가서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빌릴 꿀을 부를 수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얼어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밀려오는 끔찍한 공포와 뼈를 깎는 통증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주말을 맞아 반찬을 챙겨 들고 친정에 들른 막내딸 지영 씨가 아니었다면 그는 정말 그 차가운 바닥에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딸은 화장실 문턱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혼비백산하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이지만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재활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김 어르신, 곁에서 밤을 새우며 눈이 퉁퉁 부은 딸을 보며 그가 가장 먼저 꺼낸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몸은 괜찮다. 덜컥 겁부터 나는구나. 수술비는 얼마나 나왔냐? 비급여 항목 들어간 건 아니지? 특진비는? 병실은 당장 6인실로 옮겨라. 하루 이틀 입원할 것도 아닌데 2인실이 웬 말이냐? 돈 낭비다, 돈 낭비. 창백한을 뻘뻘 흘리면서도 병원비 영수증부터 찾으며 역정을 내는 아버지의 모습에 딸 지영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동복정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요? 평생 아끼고 안 쓰고 사셨으면 아프실 때만큼은 제발 아버지 몸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지만 김 어르신의 귀에는 그저 철없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의사는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24시간 전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하는 간병비와 특수 재활 치료비는 그에게 피 같은 내 돈을 허공에 뿌리는 짓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은 무슨 얼어 죽을 간병인이냐?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은 휠체어 타고 가면 된다.
정 힘들면 네 오빠랑 네가 퇴근하고 번갈아 오면 되지. 남의 손에 센돈을 왜 쥐어줘? 결국 김 어르신은 빽빽하게 침대가 들어찬 답답한 6인실 다인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혼자서는 돌아눕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소변이 급해 휠체어로 혼자 옮겨 타려던 그는 그만 팔에 힘이 빠져 침대 아래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출배를 누르면 간호사가 오겠지만 그마저도 미안하고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 혼자 끙끙거리다 결국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소변이 환자복을 적시는 순간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평생 꼿꼿하게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통장에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내 손으로 똥오줌 하나 가리지 못해 냄새나는 바지를 입고 바닥에 웅크려 있는데 소리 죽여 끄끄대며 우는 그의 굽은 등 위로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무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어린 자녀까지 키우는 아들딸이 매일 밤 교대로 병원에 와서 밤샘 병수발을 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파김치가 되어 병실에 도착한 딸은 며칠 감지 못해 떡진 아버지의 머리를 닦아주다 결국 참았던 한숨과 짜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빠,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돈 아끼다가 아빠도 비참해지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김 어르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을 쓰지 못하는 두려움이 자식들을 가장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져 하루하루를 견디던 김 어르신의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해 들어왔습니다. 우피 침대에 새로 들어온 환자는 올해 75살의 이철민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다는 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철민 어르신의 병상 풍경은 김상철 어르신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어르신 곁에는 인상 좋은 전문 간병인 여사님이 24시간 상주하며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시간에 맞춰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 어르신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고 식사 때마다 먹기 좋게 반찬을 잘라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어르신의 얼굴에는 수술 환자 특유의 찌푸린 그늘이나 초조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죠. 무엇보다 김 어르신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어르신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낮 번듯하게 차려입고 병실을 찾은 이 어르신의 아들, 딸은 한 손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침대 곁에 둘러앉아 아버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여사님 워낙 고생하시고 잘해주셔서 이번 달 월급에 명절 보너스 넉넉히 얹어져서 입금했어요. 아버지는 딴 생각 마시고 치료나 푹 받으세요. 오냐, 그래. 너희들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느라 바쁜데 주말엔 집에서 쉬지 못하러 매번 오냐. 난 여기 여사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호텔이 따로 없다. 두어 시간 남짓 유쾌한 시간을 보낸 자녀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두고 가는 길임에도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삶의 짓눌림이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상철 어르신의 속이 묘하게 꼬여갔습니다. 저 영감님은 필시 강남의 빌딩 몇 채는 가진 알부자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철물점 하던 양반이 저렇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간병비를 펑펑 쓰면서 자식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겠어?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의 장남을 보며 김 어르신은 입맛이 썼습니다.
아들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하루 종일 시달렸을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아비야, 피곤한데 뭐하러 왔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혼자서 밤새 화장실 갈 일이 까마득해 내심 아들의 방문을 기다렸던 자신의 이기심이 참을 수 없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무거운 한숨을 푹 쉬며 좁고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 긴 한숨 소리가 마치 아비인 자신을 향한 날선 원망의 화살처럼 가슴 깊숙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김 어르신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떠먹으려다 그만 숟가락을 놓치며 이불 위로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 혼비백산하여 휴지를 찾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하는 사이 바지까지 국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핑 돌던 그때 옆 침대 이철민 어르신의 간병인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젖은 이불을 걷어내고 따뜻한 수건으로 김 어르신의 옷과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남한테 신세지고 패기치는 걸 참 싫어하고 산 사람인데. 김 어르신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철민 어르신이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보시오, 김 영감님. 내가 며칠 가만히 지켜보니까 영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린데. 이보시오, 김 영감님.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악착같이 돈 움켜쥐고 있는 거 내 척 보면 압니다. 우리 나이 때 아비들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물끄러미 김 어르신을 바라보더니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감님이 그놈의 돈 움켜쥐고 벌벌 떠는 동안 영감님 자식들은 지금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 말에 김상철 어르신은 순간 욱하고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자식들 치 만들려고 이 꼴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데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내가 10원 한 장 안 쓰고 이 돈을 지켜야 나중에 병원비 될 수 있고 그래야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릴 거 아니오. 내가 돈 펑펑 쓰다가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으면 그 뒷감당은 다 저 녀석들 몫인데. 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철민 어르신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분하게 되받아쳤습니다. 김 영감님, 영감님이 걱정하는 그 나중이 대체 언제요? 영감님은 지금 당장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똥오줌을 지리고 국물을 엎지르고 쩔쩔매고 있잖소. 이미 큰일이 났단 말이오.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재앙을 막겠다고 지금 당장 영감님 자식들의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게 정녕 안 느껴지시오? 순간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어르신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강남 빌딩 부자 아니오. 이철민 어르신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구멍가게 철물점 하면서 모은 돈 아마 김 영감님 재산의 반의 반도 안 될 거요. 하지만 난 내 노후 몫으로 떼어둔 돈은 내가 내 발로 걷지 못할 때 내 존엄을 지키고 내 자식들의 일상을 지켜주는데 아낌없이 씁니다. 간병비 한 달에 300~400? 아깝지, 피 같은 돈이지. 근데 그 돈을 써야 내 아들, 딸이 밤에 2다리 뻗고 자고 다음날 회사 가서 밥벌이를 할 수 있잖소. 이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김 어르신을 향해 쐐기를 박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노인네 자존심이 별거요? 통장에 숫자가 100억, 1000억 찍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손으로 바지춤 하나 못 올려서 축축한 오줌볼을 차고 남의 눈치나 보며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자존심 지키는 거 아니오. 진짜 자존심은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 때 내 돈 정당하게 지불하고 남의 도움을 당당하게 받는 거요.
자식들 몽축 내면서 남겨주는 유산은 유산이 아니라 독이요. 그날 밤 김상철 어르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있는 30억 원,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을 포기했던가요? 아내가 떠난 빈자리에서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를 포기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근 후 핏발선 눈으로 달려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는 아들의 쉴 권리마저 빼앗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던 그 돈이 실은 자식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평생 숫자에만 밝았지 정작 그 돈이 가리키는 삶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까막눈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곁에서 쌕쌕거리며 얕은 잠을 자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김 어르신은 소리 없이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김 어르신은 아들을 깨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결연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비야, 내 말 잘 들어라. 당장 오늘부터 간병인부터 구해라. 돈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고 제일 경력 많고 좋은 분으로 알아봐. 그리고 너랑 지영이 오늘부터 평일에는 병원에 발걸음 뚝 끊어라. 주말에도 너희들 푹 쉬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그러고도 남는 시간 있으면 그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춰. 알겠냐?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오고 한숨 쉬어서 서운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홧김에... 김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칠고 앙상해진 아들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야. 애비가 참말로 어리석었어. 내 노후 불안한 거 맞겠다고 당장 내 자식들 피말라가는 걸 못 봤다. 통장에 죽은 숫자 지키느라 펄펄 살아있는 내 아들 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외면했어. 미안하다.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무뚝뚝한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사과하자 아들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당장 24시간 전문 간병인 여사님이 병실로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손에 무리를 맡기고 아랫도리를 내어주는 것이 영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며칠을 감지 못해 찝찝했던 머리도 말끔하고 개운하게 감겨주었고 식사도 침대에 기대어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실수할까봐 수치심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당한 내 돈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받는 서비스는 쪼그라들었던 김 어르신의 자존심을 오히려 빳빳하게 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던 아들, 딸은 비로소 퇴근 후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고 꿀맛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병실을 찾은 딸 지영 씨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사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가 평소 제일 좋아하던 유명 제과점에 갓 구운 단팥빵과 따뜻한 두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빠, 간병인 여사님 계시니까 저번 주말에 우리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다녀왔잖아요. 아빠도 간호받고 푹 쉬시니까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네. 딸이 건네주는 달콤한 단팥빵을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김 어르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돈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내 새끼들 편하게 웃게 만들고 내 늙고 병든 몸뚱이 사람답게 대접받게 하는 데 쓰는 거였어. 쓰지도 못할 돈 끌어안고 벌벌 떠는 게 늙은이의 지혜가 아니었구나. 30억 원.
은행 계좌에 갇혀 있을 때는 김 어르신을 옮아매고 공포에 떨리하는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 제 역할을 찾은 돈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찾아온 지독한 고통과 병원 생활은 역설적이게도 김상철 어르신이 70평생 짊어지고 있던 돈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과 강박을 완전히 깨부수어주는 인생 최고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병실에서의 일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뚜렷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듯한 집 한 채 장만하고 통장에 잔고를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비참한 노인이 될까봐, 행여나 짐덩어리가 되어 구박받을까봐 그 두려움 하나로 쓸 돈도 안 쓰며 악착같이 모았죠. 그런데 김상철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돈이 과연 진짜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서늘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김 어르신처럼 넉넉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옥죄며 빈곤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바로 돈을 쓰지 못하는 병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큰 병에 걸려 목돈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끝없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당장 꽁꽁 얼어붙은 방바닥에서 덜덜 떨고 유통기한이 지나 상해가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우리는 흔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노후의 존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합니다. 하지만 병석에 누워 맨손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 냄새난 바지를 입고 있을 때, 통장 속에 장들어 있는 30억, 50억의 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돈을 밖으로 꺼내 지불하고 누군가의 정당한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막겠다고 오늘의 나를 거지처럼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게다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돈을 꽉 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요양원비라도 내 손으로 내려면 1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부모가 돈을 아끼느라 제때 좋은 치료를 받지 않고 간병비를 아끼겠다고 버티면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맞벌이하며 아이 키우고 빚 갚느라 하루하루 피말리는 전쟁을 치르는 자식들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퇴근 후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부모의 병수발까지 매일 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부모 자식 간의 끈끈했던 정마저 독한 원망과 짜증으로 얼룩지고 맙니다. 철물점을 하셨던 이철민 어르신이 뱉었던 묵직한 한마디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남의 도움을 당당하게 받는 것, 그것이 진짜 노인의 자존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년의 돈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무덤까지 끌고 갈 기념탑이 아닙니다. 내가 늙고 약해졌을 때 내 몸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 자식들이 무너지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써야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먹어야 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안 쓰는 데만 익숙해진 우리 세대에게 하루아침에 지갑을 열고 돈을 펑펑 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쓰려면 손이 덜덜 떨리고 왠지 모르게 큰 죄를 짓는 기분마저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이 가진 자산 중에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돈의 몫을 명확하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른바 존엄 유지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돈은 자식들 사업 자금이나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줄 돈도 아니고 내 사후에 남겨줄 유산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일상생활이 유지될 때 주저없이 간병인을 고용하고 쾌적한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히 나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마음속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한 몸 사람답게 건사하는 데만 쓴다는 확고한 마지노선을 그어두십시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자금을 머릿속에서 확실히 분리해두면 훗날 내 몸이 아파 큰 돈을 지불해야 할 때 아까운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미련이나 자식들 눈치를 보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방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동네 마트에 가시거든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해서 빨간 반값 스티커가 붙은 시든 채소 말고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제일 싱싱하고 좋은 제철 과일과 신선한 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유난히 춥다는 올 겨울에는 수면 양말을 몇 겹씩 껴입고 오돌오돌 떨며 청승맞게 지내지 마시고 집안의 훈훈한 온기가 감돌 정도로 보일러 온도를 넉넉히 올리십시오. 가스비 몇만 원, 식비 몇만 원 아끼겠다고 찬밥에 물 말아 짠지 하나 얹어 대충 끼니를 때우고 냉굴 같은 방에서 웅크리고 주무시다가 덜컥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에라도 걸리거나 관절이 굳어 넘어져 뼈라도 부러지면 어찌 됩니까? 결국 아꼈던 돈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무서운 병원비가 되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끔찍한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입히고 입맛 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몸이 찌뿌둥할 때 제때 병원에 가서 좋은 물리치료를 받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확실하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지갑에 남은 돈을 방어하는 진짜 지혜로운 노후 재테크입니다.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렇게 야금야금 내 몸 편하자고 돈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우리 불쌍한 새끼들한테 물려줄 게 한 푼도 없어서 어쩌나 하는 죄책감이 드십니까? 우리네 부모님들 가슴속에는 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지요.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늙고 병든 부모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두둑한 통장 잔고나 번듯한 부동산 유산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궁상맞게 아껴서 남겨주는 몇억 원의 유산보다 부모님이 당신의 노후 자금으로 넉넉히 치료받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시는 것을 100번, 1000번 더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자식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모 스스로의 힘과 돈으로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노후의 뒷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김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퇴원 후 김 어르신의 분당 아파트에는 더 이상 매서운 외풍이 불지 않습니다. 훈훈하게 돌아가는 보일러 덕분에 집안은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냉장고에는 마감 할인 딱지가 붙은 시든 채소 대신 싱싱한 제철 과일과 질 좋은 고기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유료 방문 재활치료사를 집으로 불러 굳어진 관절을 풀고 걷기 연습을 합니다. 비싼 비용이 들지만 김 어르신은 더 이상 돈 아깝다며 손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 흘리는 재활치료사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선생님 덕분에 내 2발로 다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깟 돈이 무에 아깝겠어 라며 껄껄 웃으십니다. 주말이면 아들, 딸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와 거실이 왁자지껄해집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돈을 쓰고 건강을 회복하시자 자녀들의 얼굴에도 짙게 드리워졌던 죄책감과 피로의 그늘이 말끔히 걷혔습니다. 김상철 어르신은 비로소 30억이라는 죽은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살아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돈은 지금 여러분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차가운 냉골 바닥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더 이상 늙어가는 나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은 이제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베푸는 가장 따뜻하고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는 제발 쓰지도 못할 돈을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 당당하고 지혜롭게 돈을 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지나치게 돈을 아끼며 스스로를 고생시키고 계신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만큼은 낡은 냄비에 찬밥을 데우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졸라맨 허리띠를 하루아침에 푸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쓰자라고 다짐해도 막상 지갑을 열려고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슬픈 본능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하듯 돈을 쓰는 연습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지 3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내 노후 자금 사용 설명서를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저 나는 나중에 아프면 요양원 갈 거다, 너희한테 지면 안 된다 라고 뭉뚱그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통장에 있는 이 돈은 나중에 내가 아플 때 간병인을 쓰고 좋은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모아둔 내 몫이다. 혹시라도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쓰러지게 되면 너희들이 내 병수발을 들려고 무리하지 말고 반드시 이 돈으로 전문가를 고용해라. 그것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모시는 길이고 너희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두십시오. 그래야 훗날 자녀들도 죄책감 없이 부모님의 자산을 부모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일부를 반드시 현금화하기 쉬운 상태로 분리해 두십시오. 김상철 어르신처럼 30억 자산가라 할지라도 그 돈이 정부 덩치 큰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해지하기 복잡한 장기 금융 상품에 묶여 있다면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 수백만 원의 수술비와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산 중 최소한 1년치 이상의 요양비와 생활비는 원할 때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보통 예금이나 단기 상품으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통장 이름도 아예 내 존엄지킴이 통장이라고 붙여보십시오. 목적이 분명해진 돈은 쓸 때도 마음의 짐이 훨씬 덜합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비의 날을 만드십시오. 처음부터 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날짜를 하나 정해서 그날만큼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본을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서 제일 먹음직스러운 고급 도시락을 사서 공원에서 드셔보십시오.
낡고 다른 속옷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러운 좋은 메이커 속옷으로 싹 갈아입은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부드러운 좋은 메이커 속옷으로 싹 바꿔 보십시오. 미용실에 가서 제일 비싼 영양제를 듬뿍 넣고 염색도 해 보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아이고 아까워라 하며 속이 쓰릴지 몰라도 그 작은 사치들이 내 메마른 일상에 얼마나 큰 생기와 윤기를 가져다 주는지 몸소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돈을 쓰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퍼서 내 메마른 밭에 뿌리면 예쁜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노년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목적에 맞게 당당하고 멋지게 그 돈을 누릴 시간입니다.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내며 묵묵히 한 가정을 지켜낸 당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 조용히 손을 뻗어 내 통장의 잔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숫자가 당신을 올밤에는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가장 품위 있고 당당하게 날아오르게 만들어줄 찬란한 날개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몸 하나 편안하게 건사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것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쓰지 못한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때에 아낌없이 쓴 돈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삶이 됩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너무나 수고한 당신 자신을 위해 가슴 따뜻한 기쁨을 선물하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